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의사는 먹지 않는 약입니다. 저자는 도리다마리 도루, 출판사는 더난 출판사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의 질병을 가진 고령자들은 여러 종류의 약을 먹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다약제 복용은 이상살의 증가로 오히려 몸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의사에게 처방받은 대로 약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수명이 줄어들 수가 있다.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면 몸과 마음을 의료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신약은 바로 먹지 말고 상황을 두고 본다. 약에 기대기보다는 먼저 면역력과 회복력을 키운다. 약은 재료가 이상적이다. 우선순위가 낮은 약부터 줄인다. 혈압과 혈당 수치 등의 기준치에 연연하지 말고 몸 상태에 따라 약을 조절한다. 무작정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생활환경, 인간관계, 가족관계를 먼저 고려한다. 그럼 본격적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RB가 등장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현재의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은 부작용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약값은 여전히 비싸죠. 더 저렴한 약이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ARB를 처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ARB는 고혈압 약입니다. 그러면 혈압이 높은 환자의 경우 혈압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약을 우선적으로 처방하십니까? 그 전제가 잘못되었죠. 일단 혈압을 반드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재택의료를 하고 있어서 대부분 다른 의사에게 치료받던 환자들을 봅니다. 특히 태어난 환자들은 병원 처방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일은 약을 줄여가는 것입니다. 특히 ARB는 가장 먼저 줄여야 되는 약입니다. 이유가 뭐죠? 일단은 약값이 비쌉니다. 그리고 80대, 9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신기하게도 ARB를 빼도 혈압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경험적으로 그걸 아신 건가요? 예, 경험적으로요. 대체로 약을 줄일 때는 일단 그 약을 중지시키고 혈압이 올라가면 다시 복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해본다는 마음으로 약을 빼보는 것이죠. 대부분 혈압이 변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끊습니다. 그런 환자는 다른 혈압약을 먹는 경우가 많죠. 그런 사람도 있죠. 칼슘 기량제, 이뇨제, 그리고 ARB, 심지어 베타 차단제까지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몇 종류나 먹으면 혈압이 엄청 떨어지거나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나요? 이뇨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상태가 심각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1, 2주 정도면 임종 케어에 들어가니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 재택 치료를 하기로 한 환자였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뇨제를 과다 복용해서 탈수 상태였던 것이었죠. 링거를 맞고 수분을 보충하고 이뇨제를 끊었더니 2주 만에 정상적으로 돌아와 밭에 나가서 일할 수 있게 되었죠. 1년 정도가 됐는데 지금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인종 케어를 한다는 사람이 말이죠. 10종류나 15종류나 먹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아무튼 혈압을 낮추려고 하는 의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나 적정 혈압을 유지하는 사람은 약을 줄여도 될 텐데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약을 먹기 시작하면 같은 약을 같은 양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복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혈압은 일반적으로 추워지면 올라가고
더워지면 내려갑니다. 계절뿐만 아니라 환자의 연령이나 컨디션에 따라서도 오르고 내리는데 약을 전혀 바꾸지 않고 60대에 처방받았던 약을 80대가 되어서도 그대로 먹는 사람이 많더군요. 90% 이상이 그럴 것입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끊을 수 없다고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도 그렇게 생각하죠. 스타틴도 첫 번째로 줄여야 될 약으로 꼽히죠. 일본의 콜레스테롤 기준치는 너무나 엄격합니다. 참고로 저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높지만 약은 먹지 않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혈당도 너무 높으면 좋지 않지만 반대로 너무 낮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저혈당이 발생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고령자 중에는 약으로 혈압을 너무 낮춰서 인지 기능이 나빠진 사람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병원에서 혈압을 측정하면 평소보다 높게 나옵니다. 고령자는 잠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잠이 오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대로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생활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환경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어야 약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불면증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강인한 마음이 의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도 대체로 좋아집니다. 치매 환자가 잠을 못 자면 졸피뎀 같은 의존성이 있는 항불안제와 수면 유도제가 많이 사용됩니다. 안심할 수 없는 환경에서 약에 의존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재택으로도 한 달에 한두 번 방문해도 그 사람의 생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약을 달라는 대로 그냥 주는 것이죠. 정말 효과가 있는 약. 예를 들어 제일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게 인슐린은 그야말로 필수적인 약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약은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은 통계를 내보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정말 효과가 있다면 애초에 통계 같은 건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취제 같은 것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통계를 내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효과가 있으니까요. 전신 마취제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내지 않으면 차이를 알 수 없는 약은 개인이 거의 효과를 느낄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필요한 약이 무엇인지 의사와 정확하게 상담해야 합니다. 이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입니다. 의료가 발달해서 좋은 약이 생기고 수술이 가능해졌다고 해도 인간은 100% 죽습니다. 이것만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마지막까지 의료가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삶만 이상해지고 결국에는 자기 몸 여기저기에 관을 삽입한 채 죽음을 맞게 되죠. 끝까지 도와달라고 하면 의사는 연명치료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뭘 해도 근본적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뇌경색이나 치매, 골다공증도 대부분 낫지 않습니다. 관을 연결해서 고친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 잘 살고 더 잘 죽는 것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의사나 약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한 다음 의료를 잘 이용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약은 제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진료를 했는데 먹는 약이 전혀 없는 사람도 몇 명 있었습니다. 약이 없으면 처방전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약국은 돈을 벌지 못하게 되지만 역시 약은 먹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차선책이
약의 한 종류, 그 다음에 두 종류, 그 다음에 세 종류. 일단은 이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을 5개에서 6개 먹는 경우에는 전자진료 기록부를 보게 되고 제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약 수첩의 중요도에 따라서 1, 2, 3, 4라고 중요한 약부터 순서를 매깁니다. 당연히 약을 줄 때는 우선순위가 낮은 것부터 하죠. 평소에도 본인에게 필요 없는 것부터 줄이면 된다고 말해줍니다. 어떤 환자에게도 약은 제로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약을 끊는 경우는 어려우니까 일단은 6개를 5개로, 그 다음은 4개로 계단을 하나씩 내려가듯 약을 줄여갑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자주 가니까 약이 필요하다고 하면 약이 하나 늘죠. 그럴 때는 교환 조건으로 이 약을 늘리는 대신 저 약을 줄이자라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약 하나를 늘릴 때 하나를 줄여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도록 항상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것이죠. 젊은 의사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약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질수록 약을 처방해달라고 호소하는데 그러다 보면 점점 약이 늘어납니다. 약을 줄이는 것은 나이가 들거나 쇠약해지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의식하지 않으면 약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간지럽다고 하면 가려움증 약, 잠이 안 온다고 하면 수면제, 화장실에 자주 간다, 어디가 아프다, 위가 이상하다 등등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이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얼마든지 상태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순환기 질환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 당뇨병 약, 항혈전제 등이 세트로 따라오기 때문에 6, 7종류가 되어버립니다. 합병증으로 류머티즘까지 생기면 10종류는 가볍게 넘깁니다. 이렇게 질병별로 투약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점점 더 많은 양의 약을 먹게 됩니다. 처음부터 환자에게 많은 약을 먹이려는 의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원하는 만큼 처방을 하다 보면 점차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단순히 환자의 바람을 들어주는 것이 좋은 의료라고 믿는 순수한 의사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약제 복용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의사도 많습니다. 약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좋지 않다는 단순한 원칙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먼저 혈압약을 여러 곳에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 중에는 자신이 먹는 약 중에 어떤 게 혈압약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과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으면서도 정형외과에서도 저 혈압이 높아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처방받아 결국 2배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넘어졌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이 마른다는 하소연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타액 분비량이 줄어드는데 항콜린제도 여러 진료과에서 처방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화기계 약, 과민성 방광약, 콧물약, 가려움증 약입니다. 침이 잘 나오지 않는 자가 면역 질환인 쇼그렌 증후군인가 싶어서 알아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입이 마르는 부작용이 있는 약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의사에 따라서는 인공 타액이나 타액 분비 촉진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진통제를 중복적으로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과에서 어디가 안 좋으세요? 라고 물으면 신경통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서 진통제를 처방받는 사람이 정형외과에서도 이미 진통제를 받고 있어서 용량의 2배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는 소화기 관련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워서 결과적으로 나도 모르게 위궤양이 생긴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약의 복합적인 작용인지 모르겠지만 의욕이 없고 멍하고 기력이 없는 상태가 계속돼서 인지 기능이 저하된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20종류의 약을 먹는데 그걸 조금씩 줄이다가 전부 끊었더니 마치 다른 사람처럼 팔팔해졌습니다. 역시 서양 약은 기운이 떨어지는 약이 많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낮추고 모든 수치를 낮추는 약뿐이죠. 서양 약 중에 수치를 올리는 약은 거의 없습니다. 한방의 보약처럼 기력을 보충하는 약도 서양 약에는 많지 않습니다. 강압제나 스타틴도 그렇지만 중장년이 되어 약을 먹기 시작해서 그대로 복용량을 유지한 채 막연히 계속 먹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몸 상태가 변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지만 생활 습관이나 계절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의사나 환자도 이런 점을 크게 생각하지 않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강연장에서 강연이 끝나고 강압제를 끊어야 할 때는 언제인가요? 라고 혈압약으로 가장 유명한 선생님께 질문한 적이 있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혈압약은 기본적으로 평생 먹는 약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끊는 게 좋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끊어야 할 때가 있는 건 당연하죠. 극단적인 얘기로 100세인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죠. 그런 당연한 것을 권위가 있는 의사가 즉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뇨병 전문의를 모아 인슐린을 끊어야 할 때라는 강연을 2번 정도 했죠. 처음에는 인슐린을 끊어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물었더니 전원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하냐고 물었더니 모두 그렇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재택의료를 받는 사람은 점점 먹기가 힘들어져서 말라가니까 결국에는 인슐린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걸 모르는 것이죠.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의 전문 의들은 자신의 발로 걸을 수 있는 당뇨병 환자밖에 모르니까요. 더 심한 경우는 치매나 노안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르관을 삽입하여 영양을 하루에 2000칼로리나 공급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혈당이 올라가죠. 거기에 인슐린을 하루에 4회 투여하는 치료를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환자를 당뇨병으로 만들기 위해 위르관을 삽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죠. 당뇨병에 걸린다는 것은 섭취 칼로리가 많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종말기 환자에게 그 정도로 많은 영양은 필요 없습니다. 몸집을 봤을 때 1600칼로리가 필요하다고 해도 그 반으로 줄이면 인슐린 같은 것은 필요 없죠. 그런 것을 모르고 환자의 체중이나 신장 등 병원이 마음대로 만든 기준에 따라 영양요법을 실시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영양이 부족하면 늙는다고 해서 고령자의 저영양을 방지하는 것이 의료의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업주의에 영합하여 여러 인공영양을 주입해 유경닭처럼 살찌웁니다. 그런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면 저는 일단 인슐린을 끊습니다. 외국에서는 대부분 후기 고령자의 혈압 관리는 방치입니다. 왜냐하면 약이 너무 잘 들을 때 일어나는 저혈당이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300에서 400 정도의 고혈당으로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엄격한 혈당 조절이 중요하다고 배우니까 90세이건 100세이건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나의 건강을 의사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약을 전혀 먹지 않는데 건강한 사람도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98세인 남성으로 직접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실천하고 의사에게 가지 않는 것이 생활 신조이죠. 책에도 썼지만 96세가 된 시점에 어떤 병원도 가지 않고 요괴 호 등급을 받지 않았죠. 어느 날 시청에서 집으로 찾아왔다고 해요. 제대로 살아있는지 확인하러 말이죠. 90세가 넘었는데 혼자 살면서 의료비도 간병비도 전혀 쓰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는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양한 책을 읽고 NHK에 오늘의 건강을 보면서 건강법을 실천합니다. 다만 오늘의 건강에는 전문 의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의사가 마지막에는 약을 권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약을 먹지 않기로 정했기 때문에 약 이외의 음식이나 운동 같은 것을 거기서 배웁니다. 현재는 100세가 가까워져서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제가 주치의가 되었지만 한 달에 한 번 방문 치료만 하고 약은 전혀 먹지 않습니다. 데이케어도 물론 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집에서 매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이라도 약을 전혀 먹지 않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는 안타깝게도 병원에 오지 않는 사람과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모르죠. 저는 요양시설이나 방문간호 직원, 지역 사람들과 평소에도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의사에게 진료를 받지 않고도 혼자 잘 살아가는 고령자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의사들은 그렇지 않죠. 반대로 병이 있는데도 의사에게 가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28년간 대기업의 산업일을 해왔는데 건강검진 데이터를 보면 심각한 당뇨병에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의사에게 가지 않는 사람이 그 중에 20에서 30%가 됩니다. 100세가 넘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백수자라는 연구가 있는데 장수에는 절대적인 법칙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죠. 몇 시에 자고 어떤 걸 먹으면 100세까지 산다는 건 역시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건강법을 가지고 있죠. 제 경험으로 말하자면 일정한 리듬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침형, 저녁형 등등 다양해서 저녁 5시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점심 전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고 자는 시간은 일정합니다. 식사도 한 종류가 아니라 다양한 것을 먹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육식을 좋아한다고 고기만 먹는다면 좋지 않겠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채소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식은 피해야 합니다. 하루에 4끼를 먹거나 간식을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요양시설 등을 이용하면 간식이 나오는데 그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살이 찌니까요. 단 것을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을 먹었다면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죠. 장수하는 사람들 중에는 공복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아서 식사 시간과 간격이 일정합니다. 무엇보다 식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죠. 평범한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공부해서 먹고 외식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직접 만들거나 누군가 만들어줍니다. 우리 클리닉 근처에 오래된 상점가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90세가 넘어서
일하는 분이 계시죠. 쭉 앉아있지만 어서 오세요라고 손님을 맞이하고 계산합니다. 언뜻 보면 인형 같기도 한데 제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이니까 가능하겠지만 90세가 넘어 월급을 받으면서 일한다는 것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 말 그대로 오늘 갈 곳과 오늘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약간의 치매가 있어도 거기에 앉아있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보람이고 생활의 리듬이고 장수 비결입니다. 반대로 이런 것이 불가능해지면 빠르게 쇠약합니다. 다음은 당뇨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카모토 선생님은 인슐린이 2형 당뇨병에는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전부터 1형과 2형에 똑같이 치료를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인슐린만은 쓰고 싶지 않아서 오카모토 선생님에게 소개받은 의사에게 혈당 강화제를 처방받았어요. 하지만 많이 내려가지 않았죠. 어떤 약을 받으셨죠? 메트글루코라는 지극히 일반적인 약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스쿼트와 걷기로 혈당이 내려갔죠. 그렇군요. 약보다는 운동이었네요. 내려갔다고 해도 300입니다. 하지만 300이면 아침에 목이 많이 마르지 않죠. 스쿼트와 걷기는 누군가 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시작한 건가요? 책에서 스쿼트로 혈당이 내려간다는 내용을 봤죠. 한다 해도 하루에 10번 정도죠. 걷기는 30분 정도 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그 전까지는 전혀 걷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죠. 어느 정도까지 해서 300까지 줄었죠? 한 달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이하로는 안 내려가죠. 300이 넘어서 혈당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면 스스로 가감하면서 약을 드시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의사라면 이런 치료를 하지 않고 일정한 양의 약을 매일 먹으라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일정량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300을 넘으면 고혈당 때문에 조금 해로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270 정도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 혈당은 저혈당보다 낫습니다. 혼자 살다가 저혈당 쇼크라도 오면 비참합니다. 혼자 살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자가 당뇨병 의사 때문에 큰일이 나는 경우를 많이 봤죠. 저혈당이 돼서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목숨이 위태롭기까지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또 치매에 걸린 사람이라면 인슐린을 실수로 2번 주사하는 경우도 있죠. 확실히 말해두자면 스스로 상태가 좋다고 느끼는지가 중요합니다. 심장 검사를 가끔 자동 혈압계로 측정하면 높은 혈압이 200을 넘지만 어쩌다 그렇겠지라고 내버려 뒀습니다. 흔히 배기의 고혈압이라고 하죠. 의사 앞이나 병원에서 재면 긴장한 탓인지 혈압이 높게 나오는 거죠. 혈압을 약으로 140까지 낮추면 머리가 빙빙 돌아요. 어쩔 수 없어서 혈압은 160에서 170 정도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멍해지지 않죠.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든 낫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지시대로 약을 제대로 먹고 칼로리 제한이나 당질 제한 같은 식사요법을 열심히 하죠. 이건 역시 틀린 것일까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약 때문에 생기는 저혈당이 끼치는 해가 큽니다. 많은 사람이 본질적인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데 당뇨병은 혈당치가 올라가는 질병이 아니라 혈당치가 움직이는 질병입니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이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는 일은 없지만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치료하기 전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같은 것을 쓰면 괜히 더 혈당치가 움직입니다. 혈당치의 급격한 변동을 가리키는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도 있지만 약이 혈당 스파이크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측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얼마 전에 저혈당 쇼크가 있었다고 말하면 이제 사탕을 가지고 다니세요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환자가 저혈당이 생겼다고 하면 지금 먹고 있는 약이 효과가 없는 건가? 이렇게 먼저 의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의사입니다. 엄격하게 혈당 조절을 하는 사람의 상태가 더 나쁜 것 같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당뇨병 때문에 상태가 나쁘다고 믿습니다. 혈압이든 혈당이든 그걸 치료한 군과 치료하지 않은 군을 비교하는 대규모 조사를 일본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효과 검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모르니까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걸지도 모르죠. 결국 약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이라든지 때와 경우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의료 사고 방식 가운데 결정적으로 결여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환자가 먹기 힘들거나 위가 좋지 않다고 하소연해도 골다공증 약을 계속 쓰면서 또 벤조를 처방하는 의사는 돌팔이의 전형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보고 생각해야죠. 이렇게 얕은 사고로 의료 행위를 하면 이 나라가 장기별 진료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하나만 해도 순환기 내과 의사가 보면 낮추는 것이 심근경색의 위험을 줄이니까 좋다라고 긍정합니다. 하지만 남성 호르몬의 재료인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특히 남성 고령자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중장년에 스타틴을 쓰면 발기부전이 되기도 할 정도로 남성 호르몬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스타틴은 순환기의 내과 의사에게 좋은 약일지 모르겠지만 호르몬 의학에서 보면 나쁜 약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줄어들면 세포막이 약해져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요. 약을 처방할지 말지는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설사 임상적인 의견이 바뀌어도 의사는 자신이 하는 말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즉 의학이 종교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처음부터 답을 알고 있는 것이 종교,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과학이라고 말하는데 일본의 교수급 의사는 처음부터 답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임상을 얕보기 때문이죠. 순환기 내과 의사라면 자신의 전문 분야인 혈압에만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정상 범위가 되면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혈압은 정상이 되었는데 왜 환자 컨디션이 나쁠까?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혈압을 엄격하게 낮추는 치료는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곤도 선생님의 유방 보존술도 그랬죠. 사실 학회로서는 곤도 선생님에게 사과를 하고 시대를 앞서 유방 보존술을 제창한 공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약 중에 정말 필요한 약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약은 먹을수록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지금 먹고 있는 약의 개수를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의사는 먹지 않는 약입니다. 저자는 도리다마리 도루, 출판사는 더난 출판사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의 질병을 가진 고령자들은 여러 종류의 약을 먹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다약제 복용은 이상살의 증가로 오히려 몸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의사에게 처방받은 대로 약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수명이 줄어들 수가 있다.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면 몸과 마음을 의료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신약은 바로 먹지 말고 상황을 두고 본다. 약에 기대기보다는
먼저 면역력과 회복력을 키운다. 약은 재료가 이상적이다. 우선순위가 낮은 약부터 줄인다. 혈압과 혈당 수치 등의 기준치에 연연하지 말고 몸 상태에 따라 약을 조절한다. 무작정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생활환경, 인간관계, 가족관계를 먼저 고려한다. 그럼 본격적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RB가 등장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현재의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은 부작용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약값은 여전히 비싸죠. 더 저렴한 약이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ARB를 처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ARB는 고혈압 약입니다. 그러면 혈압이 높은 환자의 경우 혈압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약을 우선적으로 처방하십니까? 그 전제가 잘못되었죠. 일단 혈압을 반드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재택의료를 하고 있어서 대부분 다른 의사에게 치료받던 환자들을 봅니다. 특히 태어난 환자들은 병원 처방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일은 약을 줄여가는 것입니다. 특히 ARB는 가장 먼저 줄여야 되는 약입니다. 이유가 뭐죠? 일단은 약값이 비쌉니다. 그리고 80대, 9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신기하게도 ARB를 빼도 혈압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경험적으로 그걸 아신 건가요? 예, 경험적으로요. 대체로 약을 줄일 때는 일단 그 약을 중지시키고 혈압이 올라가면 다시 복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해본다는 마음으로 약을 빼보는 것이죠. 대부분 혈압이 변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끊습니다. 그런 환자는 다른 혈압약을 먹는 경우가 많죠. 그런 사람도 있죠. 칼슘 기량제, 이뇨제, 그리고 ARB, 심지어 베타 차단제까지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몇 종류나 먹으면 혈압이 엄청 떨어지거나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나요? 이뇨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상태가 심각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1, 2주 정도면 임종 케어에 들어가니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 재택 치료를 하기로 한 환자였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뇨제를 과다 복용해서 탈수 상태였던 것이었죠. 링거를 맞고 수분을 보충하고 이뇨제를 끊었더니 2주 만에 정상적으로 돌아와 밭에 나가서 일할 수 있게 되었죠. 1년 정도가 됐는데 지금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임종 케어를 한다는 사람이 말이죠. 10종류나 15종류나 먹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아무튼 혈압을 낮추려고 하는 의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나 적정 혈압을 유지하는 사람은 약을 줄여도 될 텐데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약을 먹기 시작하면 같은 약을 같은 양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복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혈압은 일반적으로 추워지면 올라가고 더워지면 내려갑니다. 계절뿐만 아니라 환자의 연령이나 컨디션에 따라서도 오르고 내리는데 약을 전혀 바꾸지 않고 60대에 처방받았던 약을 80대가 되어서도 그대로 먹는 사람이 많더군요. 90% 이상이 그럴 것입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끊을 수 없다고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도 그렇게 생각하죠. 스타틴도 첫 번째로 줄여야 될 약으로 꼽히죠. 일본의 콜레스테롤 기준치는 너무나 엄격합니다. 참고로 저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높지만 약은 먹지 않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혈당도 너무 높으면 좋지 않지만 반대로 너무 낮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저혈당이 발생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고령자 중에는 약으로 혈압을 너무 낮춰서 인지 기능이 나빠진 사람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병원에서 혈압을 측정하면 평소보다 높게 나옵니다. 고령자는 잠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잠이 오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대로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생활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환경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어야 약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불면증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강인한 마음이 의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도 대체로 좋아집니다. 치매 환자가 잠을 못 자면 졸피뎀 같은 의존성이 있는 항불안제와 수면 유도제가 많이 사용됩니다. 안심할 수 없는 환경에서 약에 의존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재택으로도 한 달에 한두 번 방문해도 그 사람의 생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약을 달라는 대로 그냥 주는 것이죠. 정말 효과가 있는 약. 예를 들어 제일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게 인슐린은 그야말로 필수적인 약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약은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은 통계를 내보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정말 효과가 있다면 애초에 통계 같은 건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취제 같은 것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통계를 내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효과가 있으니까요. 전신 마취제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내지 않으면 차이를 알 수 없는 약은 개인이 거의 효과를 느낄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필요한 약이 무엇인지 의사와 정확하게 상담해야 합니다. 이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입니다. 의료가 발달해서 좋은 약이 생기고 수술이 가능해졌다고 해도 인간은 100% 죽습니다. 이것만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마지막까지 의료가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삶만 이상해지고 결국에는 자기 몸 여기저기에 관을 삽입한 채 죽음을 맞게 되죠. 끝까지 도와달라고 하면 의사는 연명치료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뭘 해도 근본적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뇌경색이나 치매, 골다공증도 대부분 낫지 않습니다. 관을 연결해서 고친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 잘 살고 더 잘 죽는 것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의사나 약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한 다음 의료를 잘 이용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약은 제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진료를 했는데 먹는 약이 전혀 없는 사람도 몇 명 있었습니다. 약이 없으면 처방전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약국은 돈을 벌지 못하게 되지만 역시 약은 먹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차선책이 약의 한 종류, 그 다음에 두 종류, 그 다음에 세 종류. 일단은 이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을 5개에서 6개 먹는 경우에는 전자진료 기록부를 보게 되고 제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약 수첩의 중요도에 따라서 1, 2, 3, 4라고 중요한 약부터 순서를 매깁니다. 당연히 약을 줄 때는 우선순위가 낮은 것부터 하죠. 평소에도 본인에게 필요 없는 것부터 줄이면 된다고 말해줍니다. 어떤 환자에게도 약은 제로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약을 끊는 경우는 어려우니까 일단은 6개를 5개로, 그 다음은 4개로 계단을 하나씩 내려가듯 약을 줄여갑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자주 가니까 약이 필요하다고 하면 약이 하나 늘죠. 그럴 때는 교환 조건으로
이 약을 늘리는 대신 저 약을 줄이자라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약 하나를 늘릴 때 하나를 줄여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도록 항상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것이죠. 젊은 의사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약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질수록 약을 처방해달라고 호소하는데 그러다 보면 점점 약이 늘어납니다. 약을 줄이는 것은 나이가 들거나 쇠약해지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의식하지 않으면 약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간지럽다고 하면 가려움증 약, 잠이 안 온다고 하면 수면제, 화장실에 자주 간다, 어디가 아프다, 위가 이상하다 등등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이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얼마든지 상태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순환기 질환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 당뇨병 약, 항혈전제 등이 세트로 따라오기 때문에 6, 7종류가 되어버립니다. 합병증으로 류머티즘까지 생기면 10종류는 가볍게 넘깁니다. 이렇게 질병별로 투약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점점 더 많은 양의 약을 먹게 됩니다. 처음부터 환자에게 많은 약을 먹이려는 의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원하는 만큼 처방을 하다 보면 점차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단순히 환자의 바람을 들어주는 것이 좋은 의료라고 믿는 순수한 의사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약제 복용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의사도 많습니다. 약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좋지 않다는 단순한 원칙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먼저 혈압약을 여러 곳에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 중에는 자신이 먹는 약 중에 어떤 게 혈압약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과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으면서도 정형외과에서도 저 혈압이 높아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처방받아 결국 2배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넘어졌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이 마른다는 하소연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타액 분비량이 줄어드는데 항콜린제도 여러 진료과에서 처방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화기계 약, 과민성 방광약, 콧물약, 가려움증 약입니다. 침이 잘 나오지 않는 자가 면역 질환인 쇼그렌 증후군인가 싶어서 알아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입이 마르는 부작용이 있는 약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의사에 따라서는 인공 타액이나 타액 분비 촉진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진통제를 중복적으로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과에서 어디가 안 좋으세요? 라고 물으면 신경통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서 진통제를 처방받는 사람이 정형외과에서도 이미 진통제를 받고 있어서 용량의 2배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는 소화기 관련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워서 결과적으로 나도 모르게 위궤양이 생긴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약의 복합적인 작용인지 모르겠지만 의욕이 없고 멍하고 기력이 없는 상태가 계속돼서 인지 기능이 저하된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20종류의 약을 먹는데 그걸 조금씩 줄이다가 전부 끊었더니 마치 다른 사람처럼 팔팔해졌습니다. 역시 서양 약은 기운이 떨어지는 약이 많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낮추고 모든 수치를 낮추는 약뿐이죠. 서양 약 중에 수치를 올리는 약은 거의 없습니다. 한방의 보약처럼 기력을 보충하는 약도 서양 약에는 많지 않습니다.
강압제나 스타틴도 그렇지만 중장년이 되어 약을 먹기 시작해서 그대로 복용량을 유지한 채 막연히 계속 먹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몸 상태가 변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지만 생활 습관이나 계절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의사나 환자도 이런 점을 크게 생각하지 않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강연장에서 강연이 끝나고 강압제를 끊어야 할 때는 언제인가요? 라고 혈압약으로 가장 유명한 선생님께 질문한 적이 있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혈압약은 기본적으로 평생 먹는 약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끊는 게 좋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끊어야 할 때가 있는 건 당연하죠. 극단적인 얘기로 100세인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죠. 그런 당연한 것을 권위가 있는 의사가 즉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뇨병 전문의를 모아 인슐린을 끊어야 할 때라는 강연을 2번 정도 했죠. 처음에는 인슐린을 끊어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물었더니 전원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하냐고 물었더니 모두 그렇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재택의료를 받는 사람은 점점 먹기가 힘들어져서 말라가니까 결국에는 인슐린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걸 모르는 것이죠.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의 전문 의들은 자신의 발로 걸을 수 있는 당뇨병 환자밖에 모르니까요. 더 심한 경우는 치매나 노안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르관을 삽입하여 영양을 하루에 2000칼로리나 공급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혈당이 올라가죠. 거기에 인슐린을 하루에 4회 투여하는 치료를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환자를 당뇨병으로 만들기 위해 위르관을 삽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죠. 당뇨병에 걸린다는 것은 섭취 칼로리가 많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종말기 환자에게 그 정도로 많은 영양은 필요 없습니다. 몸집을 봤을 때 1600칼로리가 필요하다고 해도 그 반으로 줄이면 인슐린 같은 것은 필요 없죠. 그런 것을 모르고 환자의 체중이나 신장 등 병원이 마음대로 만든 기준에 따라 영양요법을 실시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영양이 부족하면 늙는다고 해서 고령자의 저영양을 방지하는 것이 의료의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업주의에 영합하여 여러 인공영양을 주입해 유경닭처럼 살찌웁니다. 그런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면 저는 일단 인슐린을 끊습니다. 외국에서는 대부분 후기 고령자의 혈압 관리는 방치입니다. 왜냐하면 약이 너무 잘 들을 때 일어나는 저혈당이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300에서 400 정도의 고혈당으로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엄격한 혈당 조절이 중요하다고 배우니까 90세이건 100세이건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나의 건강을 의사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약을 전혀 먹지 않는데 건강한 사람도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98세인 남성으로 직접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실천하고 의사에게 가지 않는 것이 생활 신조이죠. 책에도 썼지만 96세가 된 시점에 어떤 병원도 가지 않고 요괴 호 등급을 받지 않았죠. 어느 날 시청에서 집으로 찾아왔다고 해요. 제대로 살아있는지 확인하러 말이죠. 90세가 넘었는데 혼자 살면서 의료비도 간병비도 전혀 쓰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는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양한 책을 읽고 NHK에 오늘의 건강을 보면서 건강법을 실천합니다. 다만 오늘의 건강에는 전문 의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의사가 마지막에는 약을 권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약을 먹지 않기로 정했기 때문에 약 이외의 음식이나 운동 같은 것을 거기서 배웁니다. 현재는 100세가 가까워져서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제가 주치의가 되었지만 한 달에 한 번 방문 치료만 하고 약은 전혀 먹지 않습니다. 데이케어도 물론 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집에서 매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이라도 약을 전혀 먹지 않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는 안타깝게도 병원에 오지 않는 사람과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모르죠. 저는 요양시설이나 방문간호 직원, 지역 사람들과 평소에도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의사에게 진료를 받지 않고도 혼자 잘 살아가는 고령자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의사들은 그렇지 않죠. 반대로 병이 있는데도 의사에게 가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28년간 대기업의 산업일을 해왔는데 건강검진 데이터를 보면 심각한 당뇨병에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의사에게 가지 않는 사람이 그 중에 20에서 30%가 됩니다. 100세가 넘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백수자라는 연구가 있는데 장수에는 절대적인 법칙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죠. 몇 시에 자고 어떤 걸 먹으면 100세까지 산다는 건 역시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건강법을 가지고 있죠. 제 경험으로 말하자면 일정한 리듬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침형, 저녁형 등등 다양해서 저녁 5시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점심 전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고 자는 시간은 일정합니다. 식사도 한 종류가 아니라 다양한 것을 먹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육식을 좋아한다고 고기만 먹는다면 좋지 않겠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채소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식은 피해야 합니다. 하루에 4끼를 먹거나 간식을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요양시설 등을 이용하면 간식이 나오는데 그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살이 찌니까요. 단 것을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을 먹었다면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죠. 장수하는 사람들 중에는 공복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아서 식사 시간과 간격이 일정합니다. 무엇보다 식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죠. 평범한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공부해서 먹고 외식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직접 만들거나 누군가 만들어줍니다. 우리 클리닉 근처에 오래된 상점가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90세가 넘어서 일하는 분이 계시죠. 쭉 앉아있지만 어서 오세요라고 손님을 맞이하고 계산합니다. 언뜻 보면 인형 같기도 한데 제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이니까 가능하겠지만 90세가 넘어 월급을 받으면서 일한다는 것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 말 그대로 오늘 갈 곳과 오늘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약간의 치매가 있어도 거기에 앉아있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보람이고 생활의 리듬이고 장수 비결입니다. 반대로 이런 것이 불가능해지면 빠르게 쇠약합니다. 다음은 당뇨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카모토 선생님은 인슐린이 2형 당뇨병에는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전부터 1형과 2형에 똑같이 치료를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인슐린만은 쓰고 싶지 않아서 오카모토 선생님에게 소개받은 의사에게 혈당 강화제를 처방받았어요. 하지만 많이 내려가지 않았죠.
어떤 약을 받으셨죠? 메트글루코라는 지극히 일반적인 약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스쿼트와 걷기로 혈당이 내려갔죠. 그렇군요. 약보다는 운동이었네요. 내려갔다고 해도 300입니다. 하지만 300이면 아침에 목이 많이 마르지 않죠. 스쿼트와 걷기는 누군가 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시작한 건가요? 책에서 스쿼트로 혈당이 내려간다는 내용을 봤죠. 한다 해도 하루에 10번 정도죠. 걷기는 30분 정도 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그 전까지는 전혀 걷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죠. 어느 정도까지 해서 300까지 줄었죠? 한 달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이하로는 안 내려가죠. 300이 넘어서 혈당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면 스스로 가감하면서 약을 드시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의사라면 이런 치료를 하지 않고 일정한 양의 약을 매일 먹으라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일정량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300을 넘으면 고혈당 때문에 조금 해로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270 정도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 혈당은 저혈당보다 낫습니다. 혼자 살다가 저혈당 쇼크라도 오면 비참합니다. 혼자 살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자가 당뇨병 의사 때문에 큰일이 나는 경우를 많이 봤죠. 저혈당이 돼서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목숨이 위태롭기까지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또 치매에 걸린 사람이라면 인슐린을 실수로 2번 주사하는 경우도 있죠. 확실히 말해두자면 스스로 상태가 좋다고 느끼는지가 중요합니다. 심장 검사를 가끔 자동 혈압계로 측정하면 높은 혈압이 200을 넘지만 어쩌다 그렇겠지라고 내버려 뒀습니다. 흔히 배기의 고혈압이라고 하죠. 의사 앞이나 병원에서 재면 긴장한 탓인지 혈압이 높게 나오는 거죠. 혈압을 약으로 140까지 낮추면 머리가 빙빙 돌아요. 어쩔 수 없어서 혈압은 160에서 170 정도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멍해지지 않죠.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든 낫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지시대로 약을 제대로 먹고 칼로리 제한이나 당질 제한 같은 식사요법을 열심히 하죠. 이건 역시 틀린 것일까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약 때문에 생기는 저혈당이 끼치는 해가 큽니다. 많은 사람이 본질적인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데 당뇨병은 혈당치가 올라가는 질병이 아니라 혈당치가 움직이는 질병입니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이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는 일은 없지만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치료하기 전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같은 것을 쓰면 괜히 더 혈당치가 움직입니다. 혈당치의 급격한 변동을 가리키는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도 있지만 약이 혈당 스파이크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측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얼마 전에 저혈당 쇼크가 있었다고 말하면 이제 사탕을 가지고 다니세요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환자가 저혈당이 생겼다고 하면 지금 먹고 있는 약이 효과가 없는 건가? 이렇게 먼저 의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의사입니다. 엄격하게 혈당 조절을 하는 사람의 상태가 더 나쁜 것 같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당뇨병 때문에 상태가 나쁘다고 믿습니다. 혈압이든 혈당이든 그걸 치료한 군과 치료하지 않은 군을 비교하는 대규모 조사를 일본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효과 검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모르니까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걸지도 모르죠. 결국 약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이라든지 때와 경우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의료 사고 방식 가운데 결정적으로 결여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환자가 먹기 힘들거나 위가 좋지 않다고 하소연해도 골다공증 약을 계속 쓰면서
또 벤조를 처방하는 의사는 돌팔이의 전형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보고 생각해야죠. 이렇게 얕은 사고로 의료 행위를 하면 이 나라가 장기별 진료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하나만 해도 순환기 내과 의사가 보면 낮추는 것이 심근경색의 위험을 줄이니까 좋다라고 긍정합니다. 하지만 남성 호르몬의 재료인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특히 남성 고령자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중장년에 스타틴을 쓰면 발기부전이 되기도 할 정도로 남성 호르몬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스타틴은 순환기의 내과 의사에게 좋은 약일지 모르겠지만 호르몬 의학에서 보면 나쁜 약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줄어들면 세포막이 약해져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요. 약을 처방할지 말지는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설사 임상적인 의견이 바뀌어도 의사는 자신이 하는 말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즉 의학이 종교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처음부터 답을 알고 있는 것이 종교,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과학이라고 말하는데 일본의 교수급 의사는 처음부터 답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임상을 얕보기 때문이죠. 순환기 내과 의사라면 자신의 전문 분야인 혈압에만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정상 범위가 되면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혈압은 정상이 되었는데 왜 환자 컨디션이 나쁠까?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혈압을 엄격하게 낮추는 치료는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곤도 선생님의 유방 보존술도 그랬죠. 사실 학회로서는 곤도 선생님에게 사과를 하고 시대를 앞서 유방 보존술을 제창한 공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약 중에 정말 필요한 약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약은 먹을수록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지금 먹고 있는 약의 개수를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